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또 드루킹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드루킹과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대선 전에 접촉을 했다, 금품 거래까지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 잠시 후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또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시간에도 바로 이 문제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돈 침대로 불거진 방사능 공포, 게다가 정부의 오락가락한 발표, 소비자들 분노에 휩싸이고 있죠. 대진 침대 사용자들 집단 소송에 들어간답니다. 그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과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죠. 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대선 전에 이 드루킹을 4차례 만났다. 그리고 2번에 걸쳐 200만 원 현금을 받은 것도 있다. 그리고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송인배 비서관이다. 이런 사실들입니다. 자, 야당 특검 수사 성역 없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새롭게 밝혀진 이 송인배 비서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야말로 이 작년 대선 때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최측근에 있는 분들이 네. 이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에 깊이 관여를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동안에 청와대에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대단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진상을 규명해달라 해도 이제까지 한 번도 특검을 하라는 대통령 말씀도 없었고, 예. 더불어당이 강력히 반대를 했었는데, 예. 최측근인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고, 예.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더 광범위하게 측근들이 관련돼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청와대에서도 입장 표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송인배 이런 분들이 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선거 전에 이 후보의 최측근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닌가요, 원래? 그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 김동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네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앞에서는 깨끗한 체 하면서도 뒤에서는 더러운 짓을 다 했던 바로 이 댓글 공작 사건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는 네. 뉴스 메인 화면을 상식하게 될 날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진짜. 또 김정숙 여사께서도 네. 경선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드루킹과 관련된 단체 회원들이 있는 경선장에서 만나기도 하셨고, 예. 여러 가지 일파만파로 지금 의혹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대표가 지금 그 드루킹의 그 옥중 서신에 나오는 진짜 배후, 신문 장식할 것의 진짜 배후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와 깊숙이 관계된 여러분들이 관여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 사람들이 주도 면밀하니 드루킹을 앞세워가지고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또 계획을 하고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이제 밝혀야 할 사안이죠. 네.
뭐 지금까지 어떤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이 드루킹이 그건 이제 대선 이전이 아니라 금년 들어서 오히려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기사를 매크로라고 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퍼다 나른 이것이 이제 적발돼서 구속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선 이전에 이들이 이른바 그 매크로란 프로그램을 썼는지 안 썼는지 댓글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거 아닌가요? 지금 옥중서신에서 예. 매크로를 시연을 하는 것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여줬더니 김경수 전 의원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꼭 뭐 나한테 직접 이것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예. 이게 묵시적인 동의 내지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옥중서신이 만일에 허위 사실을 옥중서신 형태로 해가지고 언론기관에 서신을 보냈다고 하고 한다면 예. 이거 출판물에 의한 모해 명예훼손이 돼가지고 그렇죠. 징역 7년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 자기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무슨 공작 차원에서 가짜 옥중서신을 보낼 수는 있다고 하지만 예. 자기에게 7년형이라는 형이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을 허위사실로 해가지고 언론기관에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허위라고 한다면 당장 지금 김경수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바로 이게 옥중서신 허위 사실에 대한 모해 명예훼손이라 했고 고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은 이건 일개 정치 브로커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동의할 수 없죠. 그동안에 네. 정황이 다시 말하면 의원회관에 와가지고 김경수 의원을 만났느니 김경수 의원이 트름나무 출판사에 직접 그 파주에 있는 드루킹의 본거지 댓글 공작 작업을 했던 그 사무실까지 방문을 했다느니 그다음에 운영비가 1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느니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쪽에서 드루킹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갖고 있지 않다 한다면 샌다의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특검이 판단할 문제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상역 없이 누구든지 철저하게 수사 대상에 올려 수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또 대의와 명분에도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적폐는 감추고 또 내 적폐는 최고위층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남의 적폐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하고 이것은 형평에 안 맞고 법 앞에 평등한다는 헌법 규정에도 안 맞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오늘 그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체포 동의안이 2번이나 국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저도 표결을 받았던 사람이고 4번 구속돼서 4번 무죄를 받았는데요. 네. 이 체포 동의안은 다시 말하면 구속은 형벌이 아닙니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하는 거지 아무리 범죄가 큰 범죄를 할지라도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으면 구속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염동열 의원이나 또는 홍문종 의원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저는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고 봅니다. 왜? 검찰에서 난다치 피해 사실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증거 자신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서 사안을 놓고 투표에 임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식구 감싸는 거니 아니면 국회가 지금 법을 준수하려는 자세가 안 됐다느니 방탄국회를 열었니 하는 것은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체포영장을 국회 쪽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법원에서도 기각이 될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의견도 존중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좀 방탄국회라고 약간 화내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회의원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건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 때문에 만일에 유죄가 인정이 되면 엄벌을 면치 못하는 사안이죠.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도망갈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으면 구속을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살펴보죠.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연예인 수지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수지 씨는 피팅 모델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양혜원 씨와 관련한 청원글에 동의하는 인증샷을 SNS에 올렸는데요. 예. 문제는 해당 글에서 지목된 스튜디오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아하. 이후 수지 씨는 사과했지만 한 번 붙은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 양혜원 씨 사건과 관계없는 스튜디오가 수지 씨의 섣부른 행동으로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사회 정의 차원에서 수지의 사형을 청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아이고, 사형까지. 네, 이에 수지를 처벌하자는 측과 수지를 응원한다는 측의 청원글이 맞서면서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수지 씨 하면 국민 첫사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수의 팬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의 댓글도 사실상 전쟁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그게 양혜원 씨 관련된 청원 글에 그냥 동의한다는 인증샷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글의 스튜디오 잘못한 거는 수지 씨의 잘못도 아닌 거죠? 네, 사실 게시판에 올라간 글쓴이가 팩트체크를 잘못한 상태로 글을 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걸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형.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 존폐 문제까지 거론된다 그 얘기군요. 네,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변질됐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실명제를 하자 등의 개선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은요?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1.5kg짜리 아령이 떨어져 50대 주민이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아령을 떨어뜨린 사람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만 7살,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네, 현재 경찰은 이 사고 후 아이가 굉장히 많이 놀라서 진정되는 대로 사고를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던진 것인지 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만 7살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사건이 어떤 실마리를 찾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도 아파트 18층에서 벽돌이 떨어지면서 50대와 20대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당시 벽돌을 떨어뜨린 사람은 초등학생으로 역시 만 14살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였는데요. 당시 학생은 옥상에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오늘 또 실시간 검색어에 김부겸 장관 이름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정말 그야말로 미담 기사. 네. 네, 이런 장관 없다라는 칭찬이 줄줄이 올라온 그런 건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지난 20일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에서 벌어진 일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고함 지르고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자 다른 승객 한 분이 어디서 갑질하는 거냐? 왜 승무원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윽박지르냐라고 나서면서 사태가 정리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하차할 때 앞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아까 그분이 행자부 김부겸 장관이에요 라고 전해줘서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난동 부린 승객을 항의한 승객이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장관이다. 아하.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5월 20일은 일요일이라 김 장관이 수행비서와 동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부채어 직원들도 해당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김 장관의 평소 성품을 생각하면 난동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티즌들 반응이 어때요?
뭐 멋진 장관이 이러면서 엄지척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한진그룹 조씨 일가의 갑질 또 정치권의 부정청탁 등 소수 권력계층의 특권의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김 장관의 미담은 그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최순실, 정유라 두 모녀를 향해서 특권의식에 가득 찬 이들의 숱한 악행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온정을 베풀 때가 아닙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검찰은 정 씨를 즉각 압송 수사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 박주선 대표와 인터뷰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오늘 홍문종, 염동열 둘 다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네. 이 체포동의안 둘 다 부결됐죠. 예, 홍문종 의원은 찬성 129, 반대 140, 기권 2, 무효 3. 염동열 의원은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예요. 네. 둘 다 부결인데 차이가 좀 있죠. 염동열 의원 반대가 훨씬 많네요. 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일단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 IT 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200만 원 뇌물 받은 혐의하고 이분이 이제 사학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예. 여기 이제 뭐 75억 교비 횡령, 비인가 국제학교 운영, 적발되자 제3자가 대신 처벌받게 한 이런 혐의, 개인 비리인 거고, 염동열 의원은 그 유명한 이제 강원랜드. 그렇죠. 예, 이 건인데 지인 등 수십 명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사실 국회 안팎에서는 홍문종 의원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됐어요. 홍문종 의원은 좀 가결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염동열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지역구 인사 취업 청탁이라는 거죠. 뭐 아이고. 취업 장사하고는 다르지 않냐. 뭐 우리도 뭐 이런 거 조금씩 하지 않냐. 규모는 네. 다르지만은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근데 이 표 분석을 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한 사람들이 꽤 있는 거 아니에요? 염동열 의원을 보면 찬성이 98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 20표 이상의 뭐 반란표라고 할 수는 없고 이탈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죠. 민주당은 이걸 당론으로 하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이런 사람 거취에 대한 건 당론으로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권고적으로 하긴 했었죠. 네. 네. 근데도 한 20표 이상 네. 반대쪽으로 표를 던졌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박주선 의원이 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의원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은 법원이 먼저 체포동의안 처리 요구서를 국회로 보냅니다. 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심사 하는 거니까. 예. 차라리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영장 해가지고 국회에 보내면은 이런 일이 좀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냐. 절차적으로 예.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할 수 없죠. 없습니다. 예. 회기가 아닐 땐 체포할 수 있죠. 뭐 최경환, 이우현 이런 분들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독재 등 불법적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른바 민주화 이후 1988년 현행 헌법 이후에 부결률이 훨씬 높아요. 아하. 그 전에는 가결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독재 시대에 독재에 항거하는 야당 의원들 함부로 체포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호막일 때는 역할을 오히려 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때 예. 워낙에 뭐 청와대 무섭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주사회가 되니까 방패막이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네. 지적들이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러니까 또 기명투표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이건 헌법적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네.
만약 이걸 그대로 둔다 손 치면 절차상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먼저 거쳐서 그렇죠. 예. 거기서 이거는 영장 발부라고 한 그럼요. 경우 그러면 국회가 훨씬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그것도 또 거론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구조적 상황이고 네. 또 오늘 두 사람의 특수한 사안은 뭐예요? 이 해당 의원들은 신당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체포 동의안 올라왔을 때 신당 발언처럼 정말로 절절한 연설이 없다. 정말로 이때는 명연설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 반성, 억울함, 호소 그야말로 이제 진정성 있는 연설들인데 구속되는 걸 피하기 그렇죠. 위해서. 홍문종 의원은 뭐 이랬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기대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뇌물 받지 않았다. 횡령하지 않았다. 10년 전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걸면은 야당 의원들은 다 걸릴 수 있다. 그러면서 법원에 가서 재판 받겠는데 나를 구속하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좀 뭐 열변에 토했고 네. 염동열 의원은 좀 읍소 작전이었어요. 읍소. 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아들의 학교 생활은 물론 43살 늦은 나이에 꾸린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다. 아침마다 아빠 힘내라는 둘째의 풀죽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전에 들리는 듯하다. 그야말로 읍소 작전이네요. 예, 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 검찰의 주장과 다툼의 여지가 많아 방어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염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지금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상황이 아니긴 해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국회에서 이게 이제 부결됐다고 해서 재판까지 안 받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구속 기소하려고 하던 걸 예. 구속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불구속 기소가 아마 되겠죠. 형식적으로는 재청구할 수 있는데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99%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을 건데 그렇죠. 특히 홍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 개인 사건인데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권성동 의원 건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죠. 강원랜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지금 가닥을 잡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법원에 갔을 때. 지금 검찰은 일단 총장하고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청구는 할 겁니다만은 전례로 비춰보면 그것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머리가 이제 상당히 아프게 돼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국회는 욕을 엄청 더 먹고 있는 거고요. 뭐 지금까지 그 본회의도 안 열고 계속 국회 공전시킨 것도 다 이 방탄용 아니었느냐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예. 정작 본회의 열어서 표결해 봤더니 또 부결시키느냐? 그렇죠. 이런 또 국민적 반감이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분명히 헌법적 권한이고 불구속 재판받는 게 원칙이라는 그런 또 반론 또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뭘 조금 정비할 때가 되긴 됐어요. 개헌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라돈 침대 파문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11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된 침대들 신속하게 회수하라, 또 소비자에 대한 피폭 검사 조치하라. 그런데 이 해당 단체에 폐나 호흡기 또 갑상선과 같은 건강질환을 호소하는 상담 사례도 좀 급증하고 있답니다. 먼저 해당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2010년도에 딸아이가 결혼하면서 혼수로 장만했어요. 아들 몸도 개운하고 좋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걱정을 하냐 하면 딸이 이제는 그 침대를 사용하면서 3년, 4년? 그 정도 좀 지나서부터 굉장히 좀 필요해하고 내가 얼굴을 보면 굉장히 애가 점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침대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회사에서는 매년 건강검진 받는 게 있잖아요. 그거 받았을 때 그 약간의 그 갑상선의 염증 그리고 아기다 보니까 방에서 같이 키우잖아요. 잘 때 네. 아기를 돌봐야 되니까 그 침대 있는 방에서 호흡기 질환을 많이 앓더라고요. 항생제를 달고 살았어요, 걔가. 그리고 딸이 이제 작년에 갑상선 항진증 그레이브스 그거를 진단을 6월인가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한 2달 정도 급한 불 끄고 간 거죠. 급한 불 끄고 제가 그거를 선택을 추천을 해줬고 미국 가면 바닥도 차가운데 쓰던 거 그냥 써라. 내가 그거를 왜 선택을 했는가 하고만은 침대 중에 왜 그랬을까. 그런 게 너무 지금 커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절부절 그냥 대책감도 너무 크고요. 대진에서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수고를 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또 대진 침대를 그동안 사용해 왔던 사람들이 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화난 사람들 이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가입자가 12,000명을 넘긴 상태랍니다. 자, 이 집단 소송 대리하고 있는 법무부인 태율의 김지혜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한 분이 모두 몇 분입니까? 네, 그새 또 대폭 늘어서 지금은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예. 조금 아까 함께 들었던 것 같이 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공통적인 증상이 정말 오랜 시간을 자고 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괜한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으신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벼운 증상들은 딱히 이제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이 안 되고 이제 그거 외에 굉장히 좀 큰 질병,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이라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 질환, 예. 혹은 뭐 폐암, 폐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많게는 뇌 쪽으로 이제 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너무 이제 증상이 좀 각양각색이긴 하지만 이제 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폐질환과 갑상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대진 네. 침대 그 특정 모델을 사용했고 내가 건강에 이러이러한 이상이 생겼다 이런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진 침대 그 특정 제품을 사용한 분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 예, 일단은요, 저희는 침대를 구매해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정신적 손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특별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입증되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잠재적인 그런 증상이 겉으로 발현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침대를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전부 다 일단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신체상 손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드러난 그 손해의 양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조금 더 많이 예, 그 예. 액수를 정해서 청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해당 모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해당 모델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나니에서 발표한 7개 모델과 그리고 또 대진 침대 쪽에서 직접 본인들이 히토류를 썼다고 자백해서 리콜을 하고 있는 9개 모델이 3개 모델만 공통적이고 나머지 모델은 좀 틀립니다. 어허. 이제 그런데다가 어나니가 대진 침대 모델 한 14개 모델을 지금 더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델의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대진 침대 이외에 다른 침대 제조 사건은 지금 조사 중인 건 없습니까? 그건 저 아직 확인을 하진 못했고요. 아하. 다른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그 기준치보다 훨씬 미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거의 미량,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각 침대 사실은, 제조사들이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제조사들이.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 조사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이 히토류 공급 업체가 예. 대진 침대뿐만 아니라 한 65개
그러니까 생활용품을 만드는 65개 업체에다가 납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거에서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거 정확히 지금 판별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예. 정부의 조사 결과 좀 더 기다려 봐야지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미 정부가 구성한 그 사회적 참사 그 특조위에서조차도 이 히토류가 사용된 걸로 의심되는 모든 제품 일단 전수조사 필요하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안 움직이네요, 정부가. 일단은 이제 원안위에서 대진 침대만이라도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번 소송 대상에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왜냐하면 2007년도에 이미 이제 같은 매트리스 종류에서 이 모자나이트 성분이 검출되어서 크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예, 2013년도부터는 이제 천연 방사성 물질 취급자 등록 제도가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일상적인 생활용품은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이제 이런 기준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이제 공공장소에 대한 그런 기준치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148 베크렐인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환기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배기가 되고 있는 게 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치가 더 낮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정 기준치는 아예 없어요? 예, 가정 기준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치도 우리나라보다 절반가량으로 지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돈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은 지금 현재까지는 밝혀진 대진 침대 그것 말고 정부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계속 또 늘어나고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송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네이버에 있는 그 카페를 통해서 집단소송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카페를 통해서 저희 수의민들과 이제 좀 컨택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아까 이제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실 줄 잘 몰라서 이제 좀 뒤늦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잠깐 사이트를 닫아놓고 있는 중인데요. 일주일 후에 다시 열면은 그때 참가 신청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나 걸려요? 보완하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입금자와 대조하는 과정도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사이트 열었을 때 그때 참가해 주시면은 그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소송의 경우에 내가 이렇게 기준치 초과하는 게 이미 검출된 정부기구에서 검출이 확정된 침대를 사용해서 정신적 피해를 이미 입었다. 이 정도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뭐 특정 질환이 생겼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침대 때문인지를 이거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게 말이죠. 사실 뭐 개정 제조물 책임법이 약간은 그런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조금은 이제 완화하는 그런 추정 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임상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인의 경험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 한국인 평균보다 이제 이 침대를 사용한 집단에서 어떤 증상이 좀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미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이 입증된 이상은 그 유해 물질 때문에 이런 발병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대진 쪽에다가 입증 책임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주장하실 계획인 거고. 네. 자, 게다가 지금 대진 침대 이미 측정치가 9배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리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리콜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리콜 할 때 제가 피해자분들에게 들어보니까요, 거의 이제 당일날 바로 연락을 해서 예. 오늘 가면은 가져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대진 침대 쪽에서는 약간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당일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집에 안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수거 요청에 좀 호응할 수 없고 이렇게 한번 요청이, 그러니까 전화가 왔을 때 우리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되는 예. 그런 고통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엉망이군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밝힌 거는 리콜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침대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닐로 씌워서 특정 장소에 보관하라.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발표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집단 소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정부가 강구하도록 하는 데에도 사회적 압력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혜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리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됩니다. 초청받은 기자들은 22일 베이징에서 전용 비행기로 다른 외국 기자단과 함께 원산 갈마 비행장에 네, 우리 기자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 북한은 우리 기자 명단 접수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자들은 일단 이제 출발은 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북한이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해서 지정한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 측 기자들 지금 들으신 대로 베이징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측 기자들도 일단은 베이징에 오늘 도착을 했는데요. 내일 이제 북한으로 가는 전용기가 출발을 하는 상황인데 오늘도 북한은 시야 명단을 접수를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데드라인은 언제까지로 봐야 돼요? 북한 비자 발급 이런 일정, 이동 동선 이런 거 다 고려하면 결국 내일 오전이 이제 데드라인이거든요. 북한은 내일 오전 11시에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외신 취재진 집결을 이제 공지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오늘 오후 4시 마감인 판문점 연락 채널을 좀 연장을 해서 이 접수에 관련해서 북한을 좀 설득해 보려고 우리 당국이 또 노력을 했는데 예. 또 북한 일방적으로 마감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대로 통지문 접수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은 이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직접 그냥 가서 비자 발급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북한은? 일단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결국 미국을 설득해 보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경우에 미국인 인질도 풀어주고 또 핵실험장 폐기도 약속을 했는데 미국이 계속 이제 비핵화의 어떤 기준을 계속 높이면서 체제 보장의 구체적 약속은 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맥스 선더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북미 대화의 어떤 지렛대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요. 내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이제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참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말을 또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좀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북미 회담을 이대로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거냐라면서 이제 참모진들에게 좀 공격적인 태도로 자문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지난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정부를 통해서 접한 이 북한의 입장하고 최근 공식 담화를 통해서 나오는 북한의 주장이 왜 다른 거냐 이거 이제 물어보기도 했다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속된 말로 하면 거의 멘붕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인터넷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통신업체인 GTE 제재 완화를 결정한 것은 북미 대화 국면에서 이제 중국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네. 또 미국 언론인 폴리티코의
보도에 의하면 대북 매파로 잘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뭐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소식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좀 귀결될 수 있어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또 정말 하루하루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를 해왔던 경찰 인력을 철수한다고요?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서요. 올해 일단 이 경비 인력의 20%는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에 이 경찰력 투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예. 이 국민청원에 현재까지 1만 1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행 법령을 보면은요.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한 대통령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하도록 돼 있고요. 이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경찰이 경호 경비 업무를 넘겨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언제까지 하라 이런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철수한다는 건 어떤 근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 자체 판단인 건데요.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비에 대한 뭐 반발 여론 이런 것보다도 2023년 의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의경부대 인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저 경비 말고 이제 경호의 경우에는요. 현행 법령을 보면은 전직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도 주요 인사를 경찰이 경호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은 경호 인력을 줄이긴 하겠지만 이게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좀 명확히 좀 규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단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해서 경호나 경비를 아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시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에 의하면은 경호 경비의 경우에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서 다른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유지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은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논의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이제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뭐 여당 후보들 선거 캠프도 점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 장소에서 국회가 최저임금의 정기상여금과 숙식비까지 포함하겠다는 최악의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국회가 논의하는 대로 이 산입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8천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민주노총의 기습 시위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 한 명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 또 국회 담장을 넘어서 내부로 진입한 집회 참가자들 12명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국회가 그 최저임금에 어디까지 산입시킬 것인지 그 논의를 지금 오늘도 강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발한 거죠? 그렇죠. 지난 18일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긴급당원문을 통해서 국회 환노위 처리를 막기 위한 총력 직결을 이미 이제 주문한 바 있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일단 포함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예. 통상임금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성과 상여금 비중이 기본급보다 높은 대기업의 경우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게 이유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면 쉽지 않겠는데요. 오늘 국회 환노위는 노사정위원회법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이걸 심사해서 일단 통과를 의결한 상태고 약 6시 정도부터 산입범위 관련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좀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환노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좀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여당 후보들 선거 캠프까지 점거했다. 노동계하고 정부 여당 사이 관계도 좀 껄끄러워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뭐 최근 고용과 임금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뭐 김광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서 경기 침체 국면을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면서 뭐 노동자 양보론 이런 것도 힘을 얻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또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사방이 이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지금 노동계와 좀 긍정적인 관계 설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오늘 오전에 특검이 합의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그 이른바 옥중 편지,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관 연루설, 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자꾸만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부분 오늘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제1부속비서관이면 대통령 바로 옆에서 초측근이라고 할 수 바로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모시는 비서관이죠. 근데 이제 지난 대선 전에 드루킹을 4번 만났다. 2번 어떤 모임에 가서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았다.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을 소개한 사람도 이 송인배 비서관이다. 근데 참 이 청와대의 기준이 생각보다 넓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100만 원 전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례상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민정수석실에서 알아서 정리할 정도라니. 그랬다가 이제 오늘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자량이 넓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 송인배 건이요? 네. 일단 대선 전에 4번 만났는데 그중에 2번이 간담회였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걸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송인배 후보가 총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선. 그런데 그 낙선한 후보에게 선거 때 자원봉사자를 했던 A씨 부부가 밥을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밥도 사주고 이런, A씨는 잘 아는 것 같아요, 송인배가. 예.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밥 먹는 자리에 드루킹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첫 만남이. 그리고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A씨가 경공모 회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송인배는 그냥 자기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해주는 자봉으로 알고 있었고. 자원봉사자. 네, 그러니까 A씨와 송인배가 친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드루킹이 만나고 나서 송인배 씨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간담회를 이제 양산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회원들 여러 모인 상태에서. 그렇죠. 예. 간담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강의형 간담회였나 보죠. 아하. 그래서 이제 간담회 비용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간담회 하는 자리에 김경수 의원이 한번 참석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드루킹과 알게 됐다. 지금 요 얘기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루설 이러는 건 좀 그런 것 같은 게, 송인배 지금 실장은 대선에서 맡았던 것도 일정을 맡았으니까 중요하긴 한데, 네. SNS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할상. 네. 그래서 대선 기간 중에는 일정 담당이었습니다. 일정 담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SNS와 관련하여 드루킹을 그런 일로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역할을 봤을 때. 이런 거고. 그다음에 100만 원 건은,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역에 이런 단체들한테 갔을 때 어떤 땐 15만 원도 받고, 어떤 땐 50만 원도 받고, 어떤 때 아주 강의를 4시간 정도 하거나, 그다음에 좀 그 단체가 조금 돈이 있는 단체면, 규모가 있는 단체면, 규모가 있으면 100만 원 정도 받았으나 그 이상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이 많은 돈이냐 적은 돈이냐는 진짜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잠깐만, 고동까지 하고 장혜찬 씨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일단은 파면 팔수록 뭐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계속 많이 나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다 의혹 단계지만, 처음에 김경수 의원이 맨 처음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밝혔을 때 2번째 기자회견 이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들, 만남의 횟수부터 만난 시기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드루킹 같은 경우는 옥중 서신에서 2016년 10월경에 김경수 의원이 카니발을 타고 와서 매크로를 봤다 했는데, 그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인지 여부는 두 쪽의 주장이 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것은 김경수 의원 측에서도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주장은 이제 댓글 작업이나 매크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파면 팔수록 뭔가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이제는 하다못해 송 비서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송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의혹일 뿐입니다만 우선 대선 과정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VIP를 얼마나 가까이서 모시느냐가 굉장히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중요한 자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SNS 쪽이고 이 송 비서관은 SNS를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에게 뭐 이런 드루킹 같은 사람들 경공모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말 한마디 해주길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SNS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이 송 비서관이 결국 김경수 의원을 소개해 준 것이고 평소에 그 김경수 의원에게 그렇게 자신의 어떤 SNS상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경공모 회원을 뭐 몇 명을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이 약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런 발언을 했던 드루킹 김모 씨가 과연 송 비서관에게 그런 언급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정도의 영향력에 대한 언급 없이 송 비서관이 뭘 믿고 무슨 이유로 드루킹에게 김경수 의원을 소개해줬을까. 그런 부분도 좀 특검에서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보고 결국 어쨌든 이번 특검법 이제 도입된 걸 보면 어떤 누군가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와 관련된 사람은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의혹이 어느 정도 제기된 만큼 청와대의 송 비서관이나 또 도모 변호사를 면접했다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조사는 명명백백하게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혜찬 씨 말 중에 자꾸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일단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새로운 사실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김경수 의원이나 이쪽 얘기만 나와서 그렇지 노회찬 의원이나 그 유시민 전 장관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까지 하면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하. 이 사람의 행동 반경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쪽도? 예,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 박근혜 쪽하고도 유력 후보기 때문에 접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파보면 또 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드루킹의 편지 중에 2007년 한나라당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 선거 관계자로부터 댓글 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드루킹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2007년, 2012년에 우리 즉 그러니까 진보 쪽이 진 것은 그 댓글 기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단정적으로. 그런데 우선 저는 그 대목이 참 궁금해요. 이게 댓글 기계 원조가 결국은 2007년 한나라당 쪽이라는 거잖아요. 드루킹의 주장에 의하면. 그 편지에 의하면. 그 편지에 의하면. 똑같죠. 그런 게 지금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주장을 할 때 드루킹의 주장에 의하면 댓글 기계의 원조가 한나라당 쪽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예를 들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했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을 흘렸건 간에 이건 다 드루킹의 주장일 뿐이라는 건 전제되어야죠. 물론 사실로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2007년의 댓글 기계에 대해서 정보를 준 사람을 왜 안 밝히는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왜 안 밝힌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요. 뭔가 엄청난 분이 계신가 보죠. 뭐 저는 댓글 그 관계자가 제가 잠깐 마무리 좀 짓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관심은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매크로 조작을 직접 지시하고 매크로가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기계인지를 인지하고 기술 개발을 지시하고 그것이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고 사실로 확정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당시에 김경수 의원에게. 아무튼 그 옥중 편지에서는 마치 그런 것처럼 주장을 그런데 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면밀히 읽어보시면 당시에는 이 매크로 기술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김경수는 이 사람이 하는 선풀과 댓글 쓰기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편지에. 그리고 실제로 그 대선 그 즈음에는 사람이 직접 소위 좌표찍기 하는 게 더 일반적으로 각 당에서 쓰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당에서 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했으니까요. 좌표찍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매크로 기계 조작의 원조가 누군지를 밝혀서. 거기까지? 네, 그게 시발 아닙니까?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2007년에 그거 했다는 관계자가 누군지 특검에서 알아낼 수 있다면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범위에 넣으면 되죠. 그 사람도 처벌해야 되죠. 그러나 맨 처음 우리가 이
댓글 관련한 토론을 뭐 여러 곳에서 많이 하면서 처음 초기 수사는 2018년도 1월에 이제 네이버 포털 사이트 매크로 조작에 한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드루킹의 편지에 의하면 그 성능이 지금 2018년에 썼던 것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지만 2016년 10월부터 이 초창기 단계의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개발하는 장면까지도 김경수 의원에게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니 고개라도 끄덕여 주십시오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뭘 이런 걸 나한테 일일이 보고하냐 알아서 해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편지에 나와 있죠. 드루킹 편지에. 그래서 저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선풀이라고 해서 좌표를 찍고 지지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을 다는 게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냐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범죄라고 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역대 선거의 관행이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위법성은 없다. 지지자들의 어떤 자발적 그런 건데 선거법상 뭐 정당에서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기획을 했으면 또 다른 이야기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막 중범죄인 여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2016년 10월에 이 드루킹이 본인의 편지의 주장대로라면 드럼나무 출판사에서 보여준 매크로 프로그램이 그때 정말 실제했다면 그게 성능이 좋고 나쁘고 간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걸 김경수 의원이 알았다면 그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특검이 이제 법이 통과됐고 좀 있으면 발족합니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과연 언제부터 매크로라고 하는 뭐 매크로가 아닌 다른 거라도 좋아요. 이 불법적으로 지금 이게 판명이 되어 있는 기계를 이용한 댓글 조작 작업을 이루어졌는지 언제부터 또 그 과정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이제 규명해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요 지금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민주당이 드루킹을 찍어서 무슨 고발한 건 아니죠.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2018년 1월에 매크로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자, 그 대목 이건 확인해야 돼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여섯 건을 고발했고 거기에 박사모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밝혀진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홍보 업체와 계약을 해서 매크로를 이용해서 정부를 홍보했다. 이것까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 해버리셨네요. 두 분이 이제 방금 다 언급하신 그 이른바 옥중 편지 그리고 그것이 특정 언론 조선일보에만 전제가 됐어요. 그러자 거기에 나오는 검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체 사실관계를 밝힌 게 그때는 드루킹이 검찰한테 할 말이 있다고 일부러 와서 내가 김경수 관련된 폭탄을 던져줄 테니 자기 수사 확대하지 말고 빨리 재판 끝내달라고 거래를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거래 시도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과 그리고 이른바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낸 이 행위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 조선일보 왜 조선일보냐 어쨌든 우리나라 뭐 부스 일단 판매 부스로 보면 가장 영향력 높은 일간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취재력을 가지고 있고 화력이 큰 곳이니까 왜 뭐 어떤 언론에 굳이 보내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거는 좀 너무 지나친 반응인 것 같고요. 중요할 점은 이제 검찰의 수사 거래를 제한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고 드루킹 김모 씨 주장은 검찰이 자기와 자기 자신과 경공모에게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보냈다. 이 상반된 주장이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드루킹 김모 씨가 검찰의 수사 거래를 제안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그동안은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은 혼자 뭔가 묻어가려는 듯한 진술을 보였는데 2016년 10월에 만났고 보여줬고 이런 것들은 옥중서신에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찰의 쪽에 먼저 알리는 대신에 뭐 경공모 다른 회원들을 좀 선처해달라 이런 식의 폴리바게닝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이 옥중서신이나 드루킹 김모 씨의 진술이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결 증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검찰은 없다. 어쨌든 지금 피의자죠. 피의자긴 하지만 핵심 관련자인 드루킹의 주장에 의하면 축소 수사를 하려는 것이고 경찰이 얼마 전 또 김경수 의원 소환했을 때 그 당시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역 압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이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검찰에서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그 압수에 대한 걸.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김경수 의원이나 정권 실세들에 관련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기각시키고 압수도 안 하고 이제 1년이 지나버리면 통신 내역이나 어떤 댓글 내역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다 삭제가 된단 말이죠. 업체에서도 1년이 지나면 보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이 정권 실세인 김경수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을 깔아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지만
저는 이 통과가 된 시기마저도 상당히 늦었다. 이미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다 인멸된 뒤가 아니겠는가.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이 발족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검경 수사의 잘못된 부분들 같은 거를 지적하고 폭로할 목적으로 편지를 써서 언론사에 보낸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신다. 네. 최민희 전 의원. 일단 검찰은 최근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을 봐주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정파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미 드루킹은 검찰에 내가 김경수에 관한 폭탄을 줄 테니 말하자면 우리 수사를 축소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때 만약에 안 해주면 조선일보에 뭔가를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은 당시에 드루킹이 수사 축소 폴리바게닝을 제안했던 그 영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하면 까겠다.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공개하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드루킹은 정말 아주 특이한 피의자입니다. 검찰까지 손바닥 안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듯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피의자가 검찰에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검찰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편지를 조선일보에 보냈는데 저는 드루킹이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위상을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알겠죠. 예, 알고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고려하면 요새 무슨 조선일보가 뭐 최고 영향력입니까? 아니죠. 영향력을 고려하면 예를 들면 방송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몇 개 방송은 이미 뭐 그 여론 장악력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리고 공영방송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조선일보가 그 드루킹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PC하고 USB 들고 나왔다가 반환했죠. 예, 그런데 안 보고 반환했다는 건데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과 TV조선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했다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조선일보의 신문적 영향력만 고려한 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겠죠. 그게 1번이었겠죠. 그렇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조선일보라고 판단할 정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조선일보 보낸 게 그냥 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도 부담을 느껴서 이걸 보도하면서 이게 사실은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실인지는 그래도 정보의 가치는 있기 때문에 보도한다는 요지의 글을 실었죠. 예, 실으면서 보도했다는 건 부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자꾸 뭐 새로운 인물 이들이 거론되고 뭐 이 편지 새로운 주장들이 나오고 하지만 이 와중에 특검법이 처리가 되고 특검이 곧 발족을 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의심 가는 대목을 밝힐 주체는 특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검에 아직 뭐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특검 후보 4명 누구 추천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정리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아마 특검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도 다들 동의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은 수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특검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송인배 뭐 실장도 만약에 특검이 수사 중에 지금 있는 것 이상을 인지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2007년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 그 댓글 기계 원조 분도 얼마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 청역 없이 수사 과정에 인지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수사한다. 그래서 특검 어떤 규모나 특검의 지금 준비 기간 20일 그리고 연장해서 최대 90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네, 이게 여야가 나름 잘 균형점을 맞춘 것 같아요. 준비 기간 20일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래요. 이제는 좀 이제 특검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때까지 잠깐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주진 않을 것 같네요.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이어져 갈 것 같고요. 이슈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5월 21일 성년의 날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들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야죠. 하지만 요즘 청년들 참 우울하고 힘든 현실과 마주하고 있죠. 자, 그래서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한 청년정당이죠. 우리미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상임대표이고 또 서울시장 예비후보이기도 합니다. 우인철 대표를 연결해서 청년 문제 좀 짚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정당 우리미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인철입니다. 네, 우리미래당 당원이 지금 몇 명쯤 돼요? 저희 당원 전국에 한 8,000분 정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년이 된 사람들도 있겠네요. 예, 올해 성년이 된 분들이 계시죠. 네, 아마 올해 성년이 되는 사람을 당원으로 갖고 있는 정당은 아마 우리미래당밖에 없을걸요. 그렇죠? 네, 저희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70대, 80대 할아버지분들도 계시고 할머니분들도 계십니다. 네. 성년의 날이 기쁘고 축하해야 하는 그런 날이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 너무 우울하고 힘든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이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예, 어느 한 가지를 꼽기에 정말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정말 다 심각합니다. 예. 그 지표를 보면은 서울이 많은 도시들 중에서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취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최하위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정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들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 주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청년들이 보통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벌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월세로 나가고 또 관리비로 한 10만 원 쓰고 나면 정말 남는 건 불안한 미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함을 넘어서 거의 만성화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 청년들인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청년 임대주택 지금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지으려고 하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옆에 가서 지금 맞불 집회도 하고 계시다고요? 예, 맞불 집회라고 하니까 용어가 조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렇게 좀 대응하는 시위도 좀 열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년들도 정말 집에 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외치면서 좀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예, 거기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사실 이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의 우려는 이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이나 임대 수익료 떨어진다 이런 것들인데요. 네. 현장에 가보면 사실 찬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고요. 예.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월세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의 그런 재산권에 대한 것들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청년들은 거의 이 보금자리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예. 네, 그래서 반대를 심하게 하실 때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요. 네.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업 진행은 되겠죠? 예, 지금 차질 없는 진행에 대한 의지를 서울시에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또 그래도 주민분들이 막 반대가 강하면 취소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고. 여수시에서도 주민 반대로 이제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예. 그 반대하시는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희 청년들도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또 귀중한 아들, 딸이기도 하고요. 청년들도 또 함께 사는 곳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청년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청년들을 유치를 못해서 안달이 났다고 해요. 예. 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사회 다음은 이제 청년이 보이지 않는 사회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청년들과 어울려서 동네에 좀 활력도 생기게끔 함께 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청년 임대주택 들어서고 나서 그 동네 분위기가 훨씬 좋아져가지고 임대료도 오르고 이런 데들도 많다던데요. 그럼요. 예. 청년들이 들어오면 동네 분위기가 좀 밝아지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시는데 출마의 핵심 공약 한 가지 말씀하신다면. 아무래도 지금 청년들의 보금자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서울에 지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청년과 함께 사는 서울 424개 동주민센터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좀 정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그 청년들의 임대주택을 짓고 아래층은 이제 주민센터가 자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복합적인 건물을 통해서 이 청년들의 이 집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20대, 30대 젊은이들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희 청년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추세로 보면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투표율, 특히 2030 투표율,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투표율이 오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 청년들은 이 투표를 해도 삶이 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실망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절대 투표율이 낮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청년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 참여를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6.13 선거에서 청년 투표율 또 올라갈까요? 예, 저는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청년들은 우리 미래당을 찍을까요? 예, 예를 들면 저도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는데요. 네. 당장 정말 서울시장이 되는 것은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할 말이 있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저희 청년들이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청년정당 우리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30년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설계하는데 청년 세대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정말 기성 정치에 포섭되지 않은 새로운 정치 세력, 그리고 청년들이 대거 들어가지 않고서는 지금 정치의 기본 뼈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 정도는 좀 청년들에게 맡겨주시면 좋겠고, 지방의회에도 청년 정치인들의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시면 저는 반드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0명은 청년으로. 참 멋있네요. 네. 지금은 300명 중에 3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미래당의 오인철 상임대표 서울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